21대 국회의원 초선에게 듣는다. 오늘은 4년 전 총선의 패배를 딛고 드디어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모셨습니다. 자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잘 지내셨습니까? 예, 잘 지냈고요. 네. 또 이렇게 선거 과정에 이제 피로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이제 피로감도 좀 해소하고 또 그동안 도와주셨던 분들 네. 또 찾아뵙고 또 전화도 드리고 해서 좀 뜻깊은 3주를 보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, 오늘 OBS 시청자들께 총선 이후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건데 당선 소감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? 제가 사실은 지난 20대에도 출마했었습니다. 네. 그때 이제 세 분이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이제 제 2번을 달고 이제 두 번째 정당이었는데 근데 그 결과가 제가 3등을 했어요. 그래서 참 그게 가슴에 참 오랫동안 남았습니다. 그리고 또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또 우리 공천해준 당한테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사실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번 21대 때 그 한을 풀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지난해 있었던 가슴의 응어리를 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. 국가적으로 보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초유의 이제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. 그 배경에는 20대 국회가 이제 잘 못한다, 뭐 거의 일을 안 한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국민들이 아마 코로나19 사태를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한번 민주당 한번 해말 것 해봐라.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좀 희망을 줘봐라. 좀 그런 뜻이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런 뜻을 느꼈을 때 좀 어떻게 좀 과중함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네, 과중함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. 사실 이 부평갑은요, 이 총선 공천부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. 이 민주당에서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을 단수 공천했다가 이제 이 당선인께서 경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재심 끝에 경선을 해서 홍 구청장을 물리치고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섰고 그래서 이제 선거에 나서서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그 부담감도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그 사실은 이제 우리 당이 이제 공천 문제 때문에 항상 그 선거를 앞두고 이제 잡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하찬 대표께서는 1년 전에 미리 이제 그 경선 룰도 만들고 또 전략지구라는 곳을 따로 정해서 네. 전략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거의 이제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체제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당내에서도 조사를 이제 여러 번 했었는데 현재 이제 국회의원 분하고 이렇게 경선 이렇게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제가 별로 진 적도 없었어요. 그래서 이거 경선은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단수로 추천됐다는 이제 제가 탈락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좀 일시적으로 당황을 했고 자,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중에 참 격려 전화를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전원이 이 경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인을 했고 또 제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날 우리 사무실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. 그러니까 300분 이상이 오셔갖고 참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 속에 좀 희망을 좀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듯이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하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할까라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뛴 결과 재심에서 잘 됐습니다. 네.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고위에 올라가서 뭐 좀 경선 전략지구라는 새로운 룰을 좀 만들었죠. 만들어갖고 이렇게 제가 이제 권리당원 쪽이 강하다 보니까 권리당원의 비율은 좀 줄이고 일반 여론조사는 좀 늘리는 그런 룰을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지지자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. 이런 불공정한 게임을 왜 하냐.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내가 그것이 뭐 당원 경선이 됐든 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됐든 유불리를 따진다고 한다면 그 진정한 후보자라고 생각이 안 된다. 그래서 난 도전하겠다 네. 해서 같이 진짜 열심히 뛰었습니다. 같이 열심히 뛰었는데 참 운이 좋게도 어떻게 좀 하늘이 감동을 했는지 제가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뒀죠.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지난번 3자 구도의 한 축이었던 문병호 의원이 우리 당에서는 그 전에 탈당을 했고 이번에 그
그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입당을 해서 영등포 쪽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냥 양자 구도가 되다 보니까 이 구도에서는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. 네. 그래서 천신만고, 우여곡절 이런 말들도 많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방금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평갑 지역 지난 20대 때에는 단 26표 차이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. 이제 4년 만에 이 당선인이 정 의원과 재대결한 끝에 57%의 지지를 얻어서 승리를 거뒀죠. 부평갑 자체로는 15대 총선 이후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전적이 이제 4승 3패가 된 겁니다. 지역민들이 선택한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? 그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코로나19 전국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때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 이런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. 지역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. 이 부평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내에서 뭐 송도, 뭐 영종, 청라 이런 쪽만 발전이 되고 마치 부평 같은 데는 좀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. 또 그런 우려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부평의 지난 흐름을 보면 한 2000년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쇠락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부평 구민들은 새로운 비전을 원했던 것 같아요. 또 새로운 비전을 또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또 원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뭐 우리 홍미영 청장님이나 또는 문병호 전 의원님이나 또 현재 국회의원이신 정유섭 의원님이나 다 저보다는 나이도 위고 또 오랫동안 부평에서 정치를 해왔던 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네. 상대적으로 제가 신인 같은 느낌이 있었고 제가 새롭게 좀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앞서서 이제 그런 소감 같은 거 물어보셨는데 진짜 의무감을 갖고 좀 부평의 비전을 만들고자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부터 여쭤볼 얘기도 더 많아서 조금만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예. 자, 부평의 잠재력, 새로운 비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공약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? 제가 이제 내건 것 중에 하나가 그 부평 구간, 경인전철 부평 구간, 백운역부터 송내역까지를 지화하고 그 상층부를 개발한다는 거였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공약이 좀 나왔던 거예요. 그래서 하인천부터 구로까지 전 구간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전 구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. 이 지하하고 나서 지상층을 개발해서는 그 비용을 감당해내지를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. 근데 이제 부평 구간만 따지면 부평은 그래도 인천 내에서 지가도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 폭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. 철로 네. 폭이. 그래서 개발했을 때 올 수 있는 개발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좀 부평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요 아까 말씀드렸던 백운부터 송내역까지 지하하고 경인 전철을 그다음에 지상 상층부를 개발을 하는데 요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인천시청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인 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그렇군요.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. 부평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부평 미군 기지인데 이 기지터를 공원화하는 부분도 대표 공약 중 하나입니다. 어떤 일부터 추진을 하실 건가요? 일단 그 오래됐죠. 이게 2002년부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. 그래서 2008년도에 된다, 12년도에 된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2020년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평 구민들 입장에서는 좀 지치는 마음도 있고 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진짜 되는 건가?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평이 쇠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과 함께 좀 안타까운, 좀 포기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저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올해 내로 제가 이제 좀 개방을 좀 하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2022년까지는 거의 이제 완벽하게 개방을 할 생각입니다. 네. 아울러서 우리 공원에 좀 접근이 용이하도록 우리 주안 장로교회로부터 두 개의 큰 길이 있습니다. 그 두 개의 큰 길을 차도를 일부 지화해서 주민들이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. 2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신하실 수 있으실까요? 일단 상당 부분 됐고요. 네. 상당 부분 됐고 그다음에 국방부와 상당 부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. 네. 상태인데 이제 지금 뭐 코로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연기됐고요. 그래서 여하튼 그 합의된 사항을 작년 말에 합의가 됐는데 합의된 사항을 올해 일부라도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
적극적으로 뛸 생각입니다. 네, 시작이 중요할 것 예,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또 당선인 공약 가운데 하나가 일신동 군부대 헬기장 이전 문제입니다. 이 부분도 사실 뭐 국회의원 한 명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. 국방부, 인천시와의 협의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요. 그 헬기장이 있는 위치가 이신동 이제 끝부분에 자이 아파트라는 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. 근데 네. 제가 자이 아파트 위로 올라가 봤어요. 봤더니 헬기장이 완벽하게 보입니다. 완벽하게 보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헬기장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네. 국방부를 위해서도 이전을 해야 됩니다. 그렇군요. 만약 거기다가 뭐 아파트 위에다가 진짜 기관포라도 대고 거기다 쏘면은 어떻게 방어할 겁니까? 그렇다고 그걸 방어하고자 그 아파트를 향해 놓고 무기를 장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3보급단이 이제 그쪽 지역으로 이전하거든요. 이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왕 그렇게 되는 거 헬기장을 보다 안전한 곳, 주민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 보안적으로도 좀 충실한 곳으로 이전해 가고 그 지역을 좀 인천시가 알아서 네. 그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. 일단은 인천시에서는 입장을 좀 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국방부에다가 의견은 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헬기장 이전 문제가 필요하다.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낸 것 같고 국방부의 의견은 제가 원내에 들어가면 제가 바로 한번 좀 국방부 장관한테 뭐 물어볼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지역 주민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. 이런 입장으로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이 당선인께서는 평소 지역민들과 소통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. 이렇게 듣기도 했는데 혹시 축구 잘하십니까? 네, 뭐 제가 뭐 축구는 잘하지는 않는데 축구 보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. 또 스포츠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많이 좀 하는 편입니다.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지역 네. 조기 축구에 무슨 일이 없더라도 반드시 좀 참석을 한다. 이렇게 소통에 많이 애를 쓴다.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. 늘 지역민들과 좀 격이 없이 어울리고 애로사항을 듣는다.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뜻을 저는 좀 깊이 새겨야 된다고 봐요. 근데 네. 보통 소통 그러면 자기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사람이 다 각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감이죠, 공감. 상대방이 돼줘서 이해하는 겁니다. 그래서 네. 역지사지를 하는 건데 제가 뭐 그거를 완벽하게 한 건 아니지만 그 조기 축구회가 됐든 뭐가 됐든 민원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냥 그쪽 입장에서 들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네. 해요. 그러다 보면 참 공감도 느끼게 되고 좀 억울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럼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 그걸 정치인이 그거를 그냥 모른 척 한다는 거는 사실 정치인의 자격은 아니거든요.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준 것 같습니다.